캐서린 제이 세픽 모두가 KT라고 부르는 그 애는 뉴멕시코주 칼스베드에서 자랐고 세남매 중 장녀였어. 뉴멕시코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이제 MBA 석사 과정을 앞두고 있었지. 가족들은 KT를 이렇게 기억해. 22살, 솔직하고 발랄하고 똑똑하고 타고난 리더십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는 애야. 그리고 꼭 그걸 이루고 마는 스타일이지. 아빠 데이브는 KT는 진짜 특별한 애였어. 태어난 첫날부터 불덩어리였어. 인생을 시속 90마일로 살아왔지라고 했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시끄럽고 장난기 많아서 가족들 앞에서 즉석 공연을 하거나 운동장에 뛰어들곤 했고 입담도 빠르고 유머 감각도 남달랐어. 절친 에이미는 저렇게 예쁜데도 자기 비하 잘하고 자기 자신을 놀려대는 사람이 어디 흔해. KT는 진짜 우아하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사람들 배꼽 빠지게 만들었어 라고 했고 여동생 캐롤라인은 언니는 모든 걸 모험으로 봤어. 진짜 달콤하고 턱턱 트여 있는데 동시에 좀 지휘관 타입이었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했고 자기 모험은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흘러가야 했어. 언니가 자주 하던 말이 우리 이거 할 거야. 가자 였어라고 회상했대. 2003년 여름 KT는 학교 다니면서 여학생 클럽 활동도 하고 웨이트리스 알바도 뛰고 조라는 남친이랑 8개월째 사귀고 있었어. 엄청 바쁜 나날들이었지만 개학 전 마지막 여름방학을 신나게 즐기고 있었지. 그런데 KT랑 조 사이에 조금 삐걱거린 게 있었어. KT는 곧 대학원 들어가고 조는 가족 사업 때문에 몇 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가게 돼서 둘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이 안 섰거든. 그래도 그 주말은 노동절 연휴였고 일단 다 내려놓고 즐기기로 했대. KT랑 조, 룸메이트 트레이시랑 친구들 몇이서 바에서 바를 옮겨다니며 술 마시고 춤추고 신나게 놀았고 가게들이 문 닫기 시작하자 근처 집에서 하는 파티로 이동했는데 거기엔 30, 40명 정도 모여 있었고 새벽까지 계속 놀았어. 한 바의 CCTV에는 KT랑 조가 손잡고 다니는 모습이 찍혔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 집 파티에서 일이 터졌어. KT가 조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걸 딱 목격한 거야. 둘은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크게 싸웠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봤대. 그러고 나서 KT는 새벽 3시에 혼자 집을 나갔어. 조랑 친구 하나가 KT 차로 근처를 아무리 돌아다녔지만 찾지 못했고 KT 집 앞을 지나가다 방불이 꺼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서 자고 있구나 싶어서 그냥 돌아갔대. 다시 파티 장소로 돌아온 조는 또 취해서 그 키스했던 여자 옆 의자에서 파자떨어졌고 아침에 사람들이 꾸물꾸물 일어났을 때 KT가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KT 차는 여전히 밖에 세워져 있었대. KT 집은 바로 몇 블록 거리였는데 그날 밤은 엄청 춥고 깜깜했어. 핸드폰도 지갑도 차키도 집 안에 두고 온 채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밤거리로 나간 거야. 그렇게 KT는 사라졌어. 트레이시는 요즘 KT랑 조 사이가 별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한테 물어봤어. 너희 둘이 싸웠어? 조는 아니라고만 하고 그 다른 여자 얘기는 입도 뻥끗 안 했대. 트레이시는 KT가 있을 만한 친구들한테 죄다 전화 돌렸지만 아무도 소식 모르고 결국 조를 벼르고 또 벼르면서 진짜로 아무 일 없었어? 왜 KT가 그렇게 나간 거야? 라고 다그쳤어. 그제야 조가 술 취해서 말다툼 좀 했다고 시인했지만 그냥 그 정도였어. 나한테 삐쳐서 혼자 어디 가서 시키고 있겠지 라며 오히려 짜증을 냈대. 트레이시는 바로 집으로 달려가서 KT 방부터 들여다봤어. 방은 손대지도 않은 채 그대로였고 그날 밤 트레이시 엄마도 같이 자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했어. 병원에도 전화 돌리고 혹시 만취 상태로 경찰에 잡혀갔나 싶어서 경찰서에도 알아봤지만 둘 다 없습니다였대. 혹시 내가 모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있는 건가? 아니면 차에 치여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건가? 뭔가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휘저었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하기로 했어. 22살 대학원생 KT 세픽은 토요일 늦은 밤 파티를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향했지만 그대로 사라졌다. 수사관들은 오늘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목격자, 가족, 친구, 그날 밤 시내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KT 엄마 조에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대.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딱 그거였대. 그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온몸으로 불안이 밀려왔대. 그러다 오후 2시 15분 전화벨이 울렸고 단 6마디로 우리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어. 오늘 KT랑 얘기했어. 그 한마디였대. 경찰은 곧바로 학생들이 사는 집에 도착했고 뒤쪽을 돌아보는 순간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KT는 거의 집에 도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집 뒤편의 창문 방충망이 손상되어 있고 그녀의 샌들 한 짝이 땅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갈은 누군가 끌려간 것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집 주변을 계속 살피는 동안 몇 시간 전 이미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도착했을 때 저는 옆을 힐끗 받고
그곳에는 시신으로 보이는 것 반나체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존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뉴멕시코 라스크루세스 동쪽의 오래된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서 사냥을 하던 한 부부의 시선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옷을 입은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등과 어깨는 화상을 입었고 다리는 일부러 벌려놓은 듯한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근처의 타이어 자국은 픽업 트럭처럼 조금 큰 차량의 시신을 싣고 와버리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22세의 KT가 실종 신고되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은 광활한 사막지대였고 그들이 마침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와 야생동물 때문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부패가 너무 진행돼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찰은 트레이시에게 KT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즉시 동의했으며 친구가 신분증 없이 경찰서나 병원에 들어갔고 누군가 데리러 와야 하는 상황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반적인 절차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트레이시는 자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신이 든 가방에 상단을 젖히자 트레이시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KT가 고통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알고 있던 밝은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부검 결과 KT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등과 어깨에는 액체가 뿌려져 있었고 불길이 스스로 꺼지기 전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에서는 혈흔이 묻은 DNA가 발견되었고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하게 싸웠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아무런 몸싸움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KT는 다른 곳에서 살해된 뒤 그쪽으로 옮겨진 거였어. 집 근처나 바로 밖에서 당했을 가능성이 컸대. 손목 시계와 끼고 있던 반지 2개도 범인이 가져간 것 같았고 부모님은 KT가 목소리가 늘 쉬어서 소리를 질러도 거의 안 나왔다고 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아무리 크게 지르려고 해도 숨소리만 거칠게 나올 뿐 제대로 된 비명은 평생 한 번도 나오지 않았대. 그 사실이 모두를 더 괴롭게 했어.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었을 텐데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는 생각에 손톱 밑에서 채취한 DNA는 바로 고디스 미국 범죄자 DNA 데이터뱅크에 등록됐지만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이런 끔찍한 범죄와 상처를 보면 보통 전과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혀 매치가 안 돼서 모두가 당황했대. 수사는 다시 그 파티로 돌아갔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부터 다시 조사했어. 룸메이트 트레이시 그리고 남자친구 조까지. 조는 처음엔 둘이 크게 싸웠던 사실을 완전히 숨겼어. 근황이 썩 좋지 않았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게 힘들 거라고만 했지. 그래도 나는 KT랑 결혼하고 싶었어. 앞으로 가족도 꾸리고 라며 진심이었다고 했대. 실제로 둘이 반지 보러 다닌 적도 있었고 조는 KT 탄생석이 박힌 반지를 이미 사놓은 상태였어. 정확히 약혼 반지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사실상 우리 앞으로 함께할 거야라는 약속 반지였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죠? 네. 이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 KT가 사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캐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조가 그날 아침 그들이 말다툼을 했다는 것과 파티에서 술에 취해 다른 여성과 키스했다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파티에 있던 거의 40명 중 유일하게 DNA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KT가 나한테 엄청 화냈어요. 바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그게 내가 KT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집 앞을 차로 지나갔을 때 방불이 꺼져 있어서 그냥 안 쏘고 지나갔어요. 나 진짜 많이 취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별로 신공도 안 썼어요. 사실 이 관계에 그렇게 진심이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원래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서로에게 충실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요. 그는 KT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날 밤 말다툼을 했고 모든 일이 엉망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자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라고요? 그녀의 아버지요? 저는 모릅니다, 선생님.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KT는 제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모든 것이었다면 왜 그녀 몰래 다른 여자에게 들이댄 겁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취했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어요, 알다시피. 그는 그날 아침 KT의 전화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가 전화를 걸던 그때 KT의 휴대전화는 물론 그녀의 지갑과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자신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KT가 살해된 지 며칠 후 존은 실제로 300마일 떨어진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두 번째 면담을 위해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예상대로 변호사는 조에게 침묵을 유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사실상 조만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너무 이상했고 처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KT와 결혼하고 싶고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울며 말하던 사람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사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협조적이며 기본적인 질문조차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수사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강제로 데려와 면담을 시키거나 DNA를 채취할 수 없었습니다. KT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조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KT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처음부터 이것이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에 의한 무작위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조는 절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트레이시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KT의 장례식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 날 성당 안이 꽉 차서 밖에 스피커를 설치해야 했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들을 수 있게. 그런데 그 수천 명 속에 조만 빈 게 없었어. 조는 소문이 돌자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는데라면서 아예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물렀대. KT 가족한텐 그게 더 가슴을 후벼 팠어. 도대체 저 인간 머릿속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 성당 주변은 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수사관들은 그 틈을 타서 장례식 밖에서 계속 조사를 했어. 타이어 자국을 하나하나 대조해봤지만 시신 근처에 남은 그 픽업 트럭 흔적과 맞는 차는 한 대도 없었대. 심지어 조가 몰래 무덤에 와서 뭔 말이라도 할까 싶어서 묘지 근처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 현상금은 처음 5만 달러에서 곧 10만 달러로 뛰었지만 결정적인 제보는 없었다. 그러다 수사가 급반전됐어. KT방에서 채취한 조의 DNA가 범인의 것과 전혀 달랐던 거야. 완전 무죄 입증. 그제야 조가 경찰에 연락해서 사실 거부했던 이유가 우리 최근에 같이 잤거든요. 내 DNA 나오면 오해할까봐 라며 뒤늦게 샘플을 내놨대. 결국 조는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지만 그 과정에서 몇 달이 허공으로 날아갔어. 담당 형사 마크 미어스는 솔직히 그 새끼 목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안 한 거. 말 바꾸는 거, 비협조적인 태도. 다 필요 없었다고요 라고 했대. 데이브 아빠도 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낭비됐어요. 그 시간만 해도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라며 한숨만 쉬었대. 그러던 중 완전히 새로운 단서가 나왔어. KT가 살해당하기 정확히 11일 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25살 여성이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 남친이랑 싸우고 발을 나와 혼자 걷다가 두 남자에게 끌려가 픽업 트럭 짐칸에 실렸어. 외딴 농장으로 데려가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죽이려 했고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까지 붙였대. 그런데 그 여성은 불타는 몸으로 기어서 근처 집까지 갔고 집주인이 911을 불렀어. 그 여자는 살아남았고 그 사건이 KT 사건과 너무나 똑같았어. 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차가 어떤 차인지 알고 있나요? 아, 지금도 그녀에게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타는 냄새가 난다고요? 네. 그녀의 피부 타는 냄새요? 네. 우리는 그녀가 불에 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키가 크던가요? 작던가요? 믿기 어렵게도 그녀는 그 끔찍한 사건에서 살아남았고 공격범들에 대한 충분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건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너무 비슷해 과연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아무런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KH 화성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초상화가 공개되자마자 한 낙농장 관리자가 그림 속 두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직원인 27세 그레고리오 모랄레스와 23세 후아니토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격 이후 곧바로 마을을 떠났지만 그레고리오는 최근에 돌아와 다시 일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경찰과 협력해 그레고리오의 DNA를 확보했는데 그에게 음료를 건네고 마신 병을 보관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의 DNA는 그린베이 피해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는 성폭행 2건, 납치,
그리고 1급 무모한 신체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액체를 뿌린 뒤 불태운 것으로 알려진 후아니토도 체포되어 유죄 합의를 받아들이고 7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들이 매우 유사함에도 그레고리오와 후아니토의 DNA는 KT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이것이 출발점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0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모두가 극도로 좌절했습니다. 뮤직 시간이 흘러 KT의 시신이 발견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사건의 진전을 위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KT가 사망한 지 9주 후 한 무장한 남성이 뉴멕시코 주립대학 여학생 2명의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아넬라와 레슬리는 화장실로 급히 숨어 들어갔고 공포 속에서 911에 신고했습니다. 911 시내 어떤 긴급 상황인가요? 우리 집에 누가 침입하려고 해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넬라 씨. 일단 진정해 주세요. 알겠죠? 네, 저 모르겠어요. 두 소녀는 그 남자가 이전에도 자신들을 따라다니며 건물 밖을 서성이고 창문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집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신속하게 도착해 23세의 남성 가브리엘 아이아를 체포했습니다. 판사는 그에게 개인적인 일을 정리하라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했고 그는 풀려났습니다. 이 결정은 지금까지도 수사관들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최고 9년형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를 받던 가브리엘은 멕시코로 도주했고 2005년까지 도망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에 재입국하려다 체포되었고 1년 후 중죄 절도 및 중대한 폭행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뒤 가브리엘은 DNA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받았고 수사관들은 그 DNA가 KT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라스크루세스 경찰은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고 KT의 주변인들 중 그를 알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전 부인은 그가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혼을 신청했는데 트럭에서 발견한 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가 KT의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시 그가 운전했던 트럭에 대해 묻자 그녀는 가브리엘이 그 트럭을 팔았다고 말했지만 새 소유주와 연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이어는 교체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원래의 타이어를 찾아냈고 그것은 KT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가브리엘은 결국 자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침 코카인을 사기 위해 딜러의 집을 나선 직후 트럭으로 KT를 거의 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KT는 몇 블럭만 가면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꽤 취해 보였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차를 몰고 떠났지만 몇 분 후 다시 그녀를 지나쳤고 그녀가 창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 애쓰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시 그녀가 괜찮은지 물었고 그녀는 집에 못 들어가요.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의 말에 따르면 갑자기 이성을 잃고 공격을 시작해 그녀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럭에 실어 외딴 곳에 버리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붙였습니다. 수사관 마크 미어스는 가브리엘이 그 밤에 KT와 마주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파티에서 30초만 일찍 혹은 늦게 나왔어도 심지어 1분 차이만 있었어도 그는 그녀를 절대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딸을 살해한 범인을 찾은 것 같아 큰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가브리엘 아이아는 살인과 납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날은 KT가 만 26세가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질 수 없었고 가브리엘과 그의 변호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 가브리엘 아이아는 1급 살인, 강간, 납치, 증거 인멸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세피치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며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데이브는 그가 후회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느꼈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바꿀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텍엔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싶어 그를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징역 6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30년을 복역한 뒤인 2043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범행의 극단적인 폭력성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허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KT 가족은 온 힘을 쏟아부어 이 비극을 의미 있는 변화로 만들려 했어. KT가 발견됐을 당시 뉴멕시코는 물론 거의 모든 주에서 체포만으로 DNA 채취는 불법이었고 유죄 판결 받고 교도소에 가야만 등록됐거든. 엄마. 다이애는 조사를 시작하다가 대부분의 주는 중범죄 유죄 때만 채취하고
체포 단계에서 하는 주는 겨우 5개뿐이라는 걸 알게 됐고, 더 파고들수록 그 한 가지 법만 있었어도 질 수 있었던 목숨이 수천 명이라는 사실에 충격받았어. 결국 이건 우리 딸 사건 해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대. 캘리포니아의 연쇄살인범 체스터 드웨인 터너는 위험 흉기 공격으로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뒤 21번이나 더 체포됐는데도 DNA는 단 한 번도 안 채취됐고 나중에야 겨우 등록했을 때 12명의 강간 살인 피해자와 일치한다는 게 밝혀졌지. 그래서 마침내 KT법이 탄생했어. 2006년 뉴멕시코에서 처음 시행되고 2007년에 정식화. 이름이 붙었으며 폭력 중범죄 체포 즉시 DNA 샘플을 의무 채취하게 해서 KT가 죽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가브리엘이 다른 여성을 공격했는데 그때 이미 법이 있었더라면 가브리엘은 체포되는 순간 잡혔을 거야. 지금은 31개 주가 KT법 또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고 2011년엔 모든 중범죄 체포로 확대됐어. 엄마자는 DNA 세이브스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의회와 시민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고 20년 넘게 싸워온 가족은 우리가 구한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속 걸을 힘이 돼요 라고 말해. 실제로 엘버커키에선 76세 할머니를 성폭행한 프란시스코 페레스를 KT법 덕분에 바로잡았고 산타페 경찰은 1985년 사건들 포함 318건의 냉담 사건을 다시 열어 냉동고 가득 증거물을 실험실로 보내고 있어. 형사 안드레아 도빈스는 KT법이 없었다면 지금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라고 했대. 남동생 AJ는 언니는 엄마 같기도 언니 같기도 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절대 가만 안 뒀고 나한테는 언제나 방패이자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언니 잃은 건 영원히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라고 했고 당시 9살이던 캐롤라인은 언니 떠난 뒤에 기억들은 또렷한데 색이 다 빠졌어요. 그 밝던 사랑의 빛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했어. 엄마 자는 만약에 라는 말은 이제 안 써요. 그건 아무 도움 안 되고 우리만 아프게 할 뿐이니까 지금 있는 걸 직시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라고 말했대.